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관련된 부채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원자재를 매입했는데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 아니면 대금을 먼저 받은 거. 보통 대금 먼저 받은 거 뭐라고 하냐?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직원들 퇴직금 안 준 거. 뭐 그런 것들이 잡혀있는 게 그게 영업부채예요. 자, 그러면 부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업부채가 늘어날 때의 그 의미하고 금융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업부채가 는다는 의미는 뭐죠? 매입채무가 늘거나 선수금이 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매입채무는 왜 늘었을까요? 원자재를 많이 매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 원자재는 왜 많이 매입을 하죠? 물건이 많이 판매될 것 같으니까 원자재 매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매입채무가 증가하면 재무상태표의 재고가 같이 증가합니다. 매입채무 증가하고 재고 증가하고, 그랬다가 재고가 판매되면서 채권화되고, 그 채권이 현금화되면은 매입채무를 갚고 같이 관리를 해요, 기업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운전자본관리라고 합니다. 순운전자본관리. 순운전자본관리가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출채권, 재고, 부채 쪽의 영업부채, 이걸 같이 관리하는 것을 운전자본관리라고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의미가 영업자산도 보통 통상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잘 될 때 그때 영업부채가 느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영업부채가 증가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영업활동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꼭 네거티브한 시그널로 억셉트 하시면 안 돼요. 같이 보셔야 돼요. 뭐를요? 영업부채가 늘고 있으면 뭐도 같이 늘고 있나 보시라고요? 영업자산도 같이 늘고 있나 보라고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럼 영업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리스크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선수금이 늘어요. 지금 영업부채가 느는 게 무조건 나쁜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선수금이 늘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돈을 먼저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돈을 먼저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어떤 거래처가 나한테 돈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회사가 어떤 상황이죠? 수주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죠. 내가 돈을 먼저 받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어떤 거래처가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회계를 잘 이해 못하면 돈을 받으면 우리 저번에 말한 것처럼 매출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매출을 잡으려면 뭐가 돼야지만 매출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의무를 이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회계는 매출을 잡습니다. 그럼 누군가 나한테 돈을 먼저 줬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아니에요. 돈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캐시가 증가하면서 부채에다가 영업부채 쪽에 선수금하고 잡는 거예요. 왜 부채 잡는 거냐?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난 앞으로 물건을 만들어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팀하고 영업팀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게 뭐냐? 영업팀에서는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실적이 되게 반영되기를 원하겠죠.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왜?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물건값부터 먼저 받았어요. 그럼 영업팀에서는 영업을 되게 잘한 거죠. 하지만 회계팀에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부채 덩어리야. 왜? 돈을 먼저 땡겨받았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면서 선수금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 부채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계약이 잘 돼서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 부채가 늘었지만 그보다 좋은 시그널이에요. 계약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죠.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게 되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고? 영업해서 난 이기니까 중요하겠지 라고 그렇게밖에 답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재무적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논의해야 되냐면 재무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재무적 관점에서 이 기업은 참 밸류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재무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자, 그럼 재무적 관점은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뒤로 빼고 조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가죠. HR 관점에서 여러분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 HR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대학교 때 인사관리, 조직행위론 이런 거 수업 들으면 전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모티베이션, 그 단어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교수님이 항상 모티베이션 하다가 한 학기 끝나더라고. 그래서 모티베이션 하나 배우고 졸업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죠. 인사관리 측면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들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그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기업이 HR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겠죠. 조직 구성원들한테 여러분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염들 부여 방식이 뭐죠? 금융치료죠. 금융치료. 돈을 많이 줘야 돼. 돈을 많이 줘야 이게 뭐다 모티베이션 되는 거지. 저도 회계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사들한테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 아니잖아요. 그럼 돈으로 많이 보상을 해주던가, 돈을 많이 못 주면 워라밸을 지켜주던가, 아니면 자기개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직장이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만족하면 저는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회계사들 뽑을 때 뭐라고 하냐? 우리는 워라밸은 없다. 주 52시간 없어요. 저 보통 패권 강의 끝나면 회사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일하는 겁니다. 왜? 금융치료를 위해서. 전문직은 오래 일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할수록 성과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나이가 드신 우리 회계사들 남아 있습니다. 주 52시간? 주 150시간? 어마어마하게 일하죠.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모티베이션을 잘 시켜주는 게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회사예요. 그럼 다시 와요. 재무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재무적 관점에 좋은 기업은, 자, 우리 재무상태표 다시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리소스, 이걸 제공해준 이해관계자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채권자와 주주예요. 그럼 채권자, 주주한테 뭔가 리소스를 제공받고 그 대동맥 줄기를 1년 동안 열심히 돌려서 이만큼의 실적을 냈다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 주주한테 자본을 투하받아서 그 리소스를 운용해서 이만큼 실적 났다라고 보고하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그러면 재무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라 하면 채권자, 주주한테 투자받은 자금을 갖고 우리가 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 거기 때문에 채권자, 주주한테 많은 리턴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적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디파인할 수 있죠. 채권자는 투자한 대가로 뭘 받아가죠? 이자, 주주한테는 배당. 그럼 이자를 잘 갚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적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근데 매출부터 찬찬히 가요. 매출부터 오늘 배운 것 중에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 극복하셔야 돼. 화이팅. 손익계산서 매출 10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0억만큼이 돈이 다 들어왔다는 전제가 맞으려면 재무상태표를 갔을 때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금액이 전년도 올해 잔액을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쉽게 그냥 제로야. 그럼 매출채권이 제로라는 것은 올해 손익계산서 매출 100억만큼 뭐가 다 들어왔다는 거죠? 캐시가 다 들어오니까 채권 넣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100억인데 매출채권을 보니까 전년도는 0인데 올해 말에 10억이 늘어있는 거예요. 채권이 10억 늘어있더라고요. 10억이 늘어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봤을 때 매출로 돈이 얼마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손익계산서 매출이 100억인데 채권이 10억 늘어있다는 거는 캐시로 들어온 금액은 90억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100개 팔았지만 10억이 받을 돈이 있다는 건 90개가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이 10억 늘었어요. 그러면 캐시포에는 플러스 효과예요? 마이너스 효과예요? 지금 채권 10억 는 것만큼 마이너스로 했죠. 마이너스. 100억 매출 들어왔지만 10억만큼 채권이 증가한 거 빼줘야 90억 캐시 컬렉션 금액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채권이 는 것만큼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줘야 실제 돈 들어온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채권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캐시포에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채권에 자금이 묶였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채권이 늘면. 그게 바로 지금 계산했던 그 논리인 거예요. 우리가 첫날 배웠던 대동맥 주기로 한번 비교해봐요. 자산 쪽에 이렇게 쭉 투하 자본이 있었는데, 자, 밑에 KPX 깔았어요. 심장이 뛰어요. 재고로 갔다 채권 갔다 캐시 가고, 그 캐시가 다시 재투자가 되고, 이 서큘레이션이 혈액순환이잖아요. 근데 매출 채권이 늘었다? 그러면 우리 혈관에 매출 채권 쪽에 혈전이 막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캐시가 그다음 말라버리겠죠. 비유하자면. 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금. 채권이 늘면 캐시프로의 무슨 효과? 네거티브 아닌 팩이에요. 반대 가볼까? 똑같은 회사가 손익계산서 매출 100억인데 재무상태를 가보니까 매출 채권이 전년도 10억인데 올해 말에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럼 10억이 줄었다는 소리죠? 그럼 올해 캐시 컬렉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억이 된 거지. 올해 100억 판 거 다 들어왔고 전년도 10억 다 들어왔고 110억 들어온 거예요. 채권이 감소하니까 캐시프로에는 무슨 효과 생겨요?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재무상태표 가서 매출 채권이 증감이 있으면 그 금액도 더하고 빼야지만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계산된다는 그 의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선수금을 해볼까? 매출 100억이에요. 야, 어려지네. 매출 채권은 전년도 올해 증감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근데 선수금이 10억 늘어있어. 선수금은 영업 부채가 는 거죠. 선수금이 10억 늘면은 캐시프로에 무슨 효과일까? 플러스 효과지. 그냥 매출 100억 들어온 거 오케이. 그리고 선수금 10억 받은 것도 매출은 안 탔지만 돈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선수금이 늘면은 캐시프로에 무슨 효과죠? 플러스 효과예요. 선수금 증가하면 플러스 효과. 아까 영업 관련된 자산이 증가하면 캐시프로에 마이너스 효과죠. 근데 영업 부채가 증가하면 캐시프로에 무슨 효과예요?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 부채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줄 돈을 뭐다 밀었거나 받을 돈을 땡겨받은 거니까 캐시프로에는 플러스 효과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 지금 내가 내는 문제 맞추면
회계사 공부해야 돼. 자,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지금 100억 돼 있어요. 매출 채권을 보니까 10억 늘어 있고요. 선수금이 20억 늘어 있어요. 그럼 실제 캐시를 얼마 받은 거죠, 올해? 자, 매출 100억인데 매출 채권이 10억 늘어 있으면 마이너스 효과죠. 그럼 마이너스 10억. 따라와요? 근데 선수금이 20억 늘었다? 선수금 늘건 캐시flow 무슨 효과? 플러스 효과겠죠. 그럼 플러스 20억? 그럼 캐시는 얼마 들어온 거다? 110억 벌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선수금 매출 채권 증감을 가감해줘야 뭐가 나온다고요? 캐시 컬렉션이 나온다는 그 소리예요. 오케이? 매출 쪽 됐어요? 지금 여러분 재무상태, 손익, 캐시플로우를 지금 3개 배웠잖아요. 그럼 3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뭐다?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뭔가를 딱 들었을 때 이 3개가 막 동시에 팍 돌아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간단한 얘기 갖고 할게요.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돈 나중에 받거나 아니면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해주는 케이스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씩 갈게요. 첫 번째 케이스. 내가 물건 재고 100에 만들어서 150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돈이 회수되는 구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 회사가 재고를 100에 만들어요. 납품하기 전에 첫 번째 달이 우리 회사 마감이 된 거야. 월 마감. 자, 다시 재고 100짜리 지금 원가 투입해서 재고를 만들었는데 물건을 팔기 전에 뭐가 됐다고? 마감이 됐대. 이걸 여러분이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회사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돼 있겠구나라고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할게. 재무상태 먼저 가죠. 캐시 얼마 줄어요? 100억 줄겠죠. 아까 원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캐시가 100이 빠져요? 그 다음 뭐가 100이 늘어요? 재고가 100이 늘어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마감이에요. 손익엔 영향이 있어 없어요? 물건을 판 건 없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수익도 빵, 비용도 빵이야. 아무것도 없어. 캐시플로우가요? 영업 캐시플로우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영업 캐시플로우. 지금 영업이익은 얼마죠? 0이죠. 손익 지금 이펙트 없었잖아요. 감가비도 없었죠? 운전자본 증감을 가감하라면서요. 재무상태에 가보니까 뭐가 늘어있어요, 지금요? 재고 100개 늘어있잖아요. 그럼 캐시플로우에 무슨 효과죠? 마이너스겠죠. 그럼 재고 100개 증가했다, 마이너스 100개. 그럼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 100개다라고 첫 번째 달에 보고될 겁니다. 맞잖아요? 실적은 0이나 재고 100개 만드는 바람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0개입니다. 이거죠, 지금. 지금 대화된 거 맞죠? 두 번째 달 갈게요. 그 만든 재고 100개를 거래처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현금 입금되기 전에 두 번째 달이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3개가 쫙 돌아가야 돼. 가요. 재무상태 먼저 가죠. 재고 100개 있었습니다. 팔았어요. 그럼 재고 100개 없어져요. 대신에 뭐가 생기죠? 매출 채권이 150이 생기죠. 100짜리 150 팔았으니까. 그러면 자산이 몇 개 증가해요? 50이 늘겠죠? 우리 결과는 알아요. 부채가 늘어요? 자본이 늘어요? 자본이 늘죠. 자본이 얼마 늡니까? 50개. 이익여금이 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반영해줘야 돼? 실적. 실적갑니다. 손익계산서. 지금 매출 얼마죠? 150. 원가 100. 그러면 당기순익 50. 손익은 그렇게 보고되는 거죠. 그리고 당기순익 50이 발생되면 그게 어디가 쌓인다고요? 이익여금에 쌓인다고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 이익여금이 50개가 느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 양쪽이 마감되는 것도 이해되시죠? 재고 100개 빠지고 채권 150개 증가해서 자산 50개 증가. 그 다음 이익여금 50개 늘어서 자본 50개 증가. 그럼 재무상태 양쪽 밸런스 맞고 손익계산서는 원가 100짜리인데 150 팔았고 이익 50 났다. 됐죠? 캐시플로우 갈게요. 답부터 먼저 얘기해보세요. 지금 두 번째 달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얼마가 지금 들어오거나 나갔어요? 돈 들어온 것도 없고 돈 나간 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 달에 물건만 넘겼지 돈 들어온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답이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돈 들어오고 나간 거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영업 현금 흐름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해보죠. 지금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영업이익 50이에요. 지금 우리 감가상각은 지금 가정에서 지금 안 넣었어요. 그럼 감가는 없는 거예요. 운전자본 증감을 가감하라면서 가자. 재무상태표에 지금 재고 몇 개 줄었어요? 100개 줄었죠. 대신에 채권 얼마 늘었어요? 150개 늘었죠. 그러면 두 개 합해 볼게요. 운전자본이 몇 개 늘었어요? 50개 늘었죠. 재고는 100개 감소했고 채권은 150개 늘었으니까 운전자본이 50개 늘었잖아. 운전자본이 증가하면 캐시플로우에 무슨 효과? 마이너스 효과. 그럼 영업이익은 50개 났으나 운전자본이 50개 늘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효과 치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0이다. 지금 계산한 거 맞죠? 영업 현금으로는 두 번째 달 제로잖아, 우리. 그 제로가 두 번째 달 캐시플로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첫째 시간 얘기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분석 때 배우는 게 4개 배울 건데 첫 번째가 재무제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배우는 거예요, 지금. 프로세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 뭘 할 수 있죠?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과정을 모르고 인터프리테이션이 안 된다고요. 아까 미청구 채권 만드는 과정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과정 이해하니까 뭔지 알겠죠? 그게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이 돼야 그 다음 뭐가 세 번째?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야지만 마지막에 뭐 할 수 있죠?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다고. 이게 재무제표를 할 수 있는 뭐다? 거의 끝판왕이에요. 프로세스, 인터프리테이션, 어널리시스, 밸류에이션이요. 이거대로 지금 순서를 가져가는데 오늘까지 뭐다? 이게 프로세스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분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